GDP란 지표가 굉장히 불완전한 거 아니냐. 요즘의 기술 발전을 포괄하지 못한다. 80년대 그땐 데모 많이 하는데 최루탄 많이 쏘면 GDP 올라가는 거냐 이제 이런. 최루탄 사는 비용이 그렇죠. 얼만데 그렇죠. 마트 생기고 백화점 생기고 그 집주인이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그 집을 산 사람은 뭐 알고 샀냐 모르고 샀냐.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잖아요. 한 나라의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인데 또 주식시장에서는 이 GDP와 한 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을 비교한 버핏지수라는 거를 가지고 GDP 대비 시총이 너무 크면 아이 버블이다, 거품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반론이 있어요. 어떤 반론이냐면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예전엔 CD 사고 DVD 샀던 게 다 GDP에 포함이 됐는데 최근에 이 구독경제에서 월 구독료 내는 거는 이 GDP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럼으로써 GDP가 포함하지 못하는 숫자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총이 GDP를 훨씬 능가하더라도 이게 예전만큼 거품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요 논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질문의 가장 핵심은 지금의 주식시장이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그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자산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진다면 자산시장의 규모가 뭘 기준으로 했을 땐 너무 커졌느냐. 예를 들어서 생산 여력은 이만큼인데 거기에 걸맞는 자산 규모는 뭐 이만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자산 규모가 이 정도가 되면 뭔가 거품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자산시장의 규모라는 지표가 있고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GDP를 쓰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GDP라고 하는 지표는 자산시장을 평가하는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워렌 버핏이 투자할 때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를 볼 때 GDP 기준으로 해서 자산 규모를 보고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를 했다는 의미에서 그걸 버핏 지수라고 부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고 이해를 하고, 그 반론이 뭐냐면 GDP라는 지표가 굉장히 불완전한 거 아니냐. 요즘의 기술 발전을 다 그렇죠. 포괄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 GDP라는 개념이 처음 정식화되고 측정하게 되기 시작한 게 1930년대인데 지금 이제 GDP라는 개념의 역사가 이제 거의 10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GDP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100년간 온갖 비판이 있었어요. 그 비판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GDP란 무엇이다라는 정의는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GDP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이거든요. 그걸 합하면 뭐와 같아지냐 하면 지역에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생겨난 부가가치의 합이랑 똑같아집니다.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얼마냐는 건데, 그러면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니까 이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고 미국은 뷰로 오브 스태티스틱스에서 하고 뭐 이제 여러 군데서 하는데, 당연히 이거를 시장에 가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현실을 딱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예전에는 이런 제품이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막 생산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같은 거는 1970년대에는 저는 GDP에 과연 포함이 됐을까 싶거든요. 없었겠네요. 예, 아니면 그냥 아주 작은 항목에 뭐 다른 것들이랑 합쳐서 기타 항목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건데, 1980년대가 되면서 퍼스널 컴퓨터가 막 커지니까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잘 못 맞출 수 있죠.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 항목을 조정을 해서 기타 항목에 들어가 있던 걸 빼가지고 컴퓨터를 따로 측정을 하고, 컴퓨터 중에서도 개인용 컴퓨터, 뭐 사업용 컴퓨터 이걸 다 해가지고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년 전 것까지 다시 이제 추계를 해가지고 보정 추계를 또 만듭니다. GDP는 계속 보면 숫자가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가 그런 것들의 문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GDP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시차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며칠 날 GDP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는 GDP는 작년 GDP 아니면 1분기 GDP 내지 2분기 GDP 정도까지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을 GDP가 다 잡아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우리나라 인구가 5,128만 4,734명이라고, 왜 4명인데 3명이라고 하냐, 이런 차원의 트집이지. 그거를 그 GDP를 가지고 CD는 들어가는데 스트림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갔을 수 있죠. 독립된 항목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GDP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긴 부가가치가 결국엔 누구의 소득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GDP는 항상 부가가치
부가가치의 생산과 소득과 분배가 모두 일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GDP를 측정할 때는 부가가치 합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에 들어오는 소득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생산 측 값하고 소득 측 값하고 이제 분배 측면의 값들을 다 한 다음에 맞춰서 보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CD 이런 게 생산 측면에서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소득 측면에서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버는 돈이 이제 반영된 값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보정을 다 하기 때문에 아까 드신 질문이 80년대, 90년대에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했던 거냐면 아니 그땐 데모 많이 하는데 최루탄 많이 쏘면 GDP 올라가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예. 최루탄 사는 비용이 그렇죠. 얼만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GDP라는 것이 완벽한 지표는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 GDP는 우리가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숫자 하나 그걸 얻기 위해서 수십억의 돈을 들이는 지표거든요. 네, 신규 주택을 산 거는 GDP 포함이 되는데 기존 주택을 거래하는 거는 GDP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새로 회사가 생겨서 주식이 만들어지는 것과 지금 있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보면 지금 있는 주식이 사고 팔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도 새로 만들게 되면 새로 만든 주택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지만 거기에서 이미 반영이 된 거고 그 집을 남에게 판다는 거는 그 집에 사는 사람만 바뀌는 거지 그 집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집값이 오르는 걸로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불로소득이다라는 것부터가 저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는 왜 똑같은 집인데 작년에는 이게 10억인데 왜 11억이 되고 12억이 되느냐 그 소득을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는 것은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 집이 10억인 게 11억이 되고 12억이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위치의 가치가 사실은 높아지기 때문인 거거든요. 아, 집 건물의 가치는 똑같지만 입지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 돈을 내고도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소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통근거리 가까운 데 살면서 일하는 곳에서 생겨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한 사회에서 생겨난 부가가치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부동산 소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환경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고 그렇죠. 병원 생기고 그렇죠. 마트 생기고 백화점 생기고 그렇죠. 그거는 그 집주인이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뭐냐면 왜 그럼 그 집을 산 사람은 그거 알고 샀냐 모르고 샀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로 들어가는 거죠. 발품을 팔아야 아는 거고 그 집의 미래에 대한 어떤 파악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건 주식 투자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행동을 전부 건전하지 못한 활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임대주택 짓는 정책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거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있어야 또 새로운 집들도 생기는 거고 그런 좀 큰 그림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면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서 신규 주택은 GDP에 포함이 되는데 기존 주택의 거래는 GDP에 포함이 안 된다. 한쪽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지만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 집을 둘러싼 부가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GDP에 포함이 되겠네요. 아, 되죠. 그 주택의 가격이 아니라 도로를 깔면 그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진 거고 거기 일하는 분들의 소득이 생긴 거고 거기서 뭐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그렇죠. 있고. 그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교통 비용이 낮아서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GDP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시차를 두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GDP에는 포함이 되고 있다. 네네, 그렇죠. 너무 폄훼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나라 GDP를 볼 때요. 줄곧 상승해 왔나요? 그럼 앞으로도 쭉 상승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늘 첫 시간에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이 숫자는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숫자가 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학생이 되어 보셔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총 GDP가 얼마냐?
의외로 GDP 얘기 많이 하시지만 우리나라 총 GDP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총 GDP는 1,900조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2,000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냐? 5,100만 명 정도 되죠. 대략 나눠보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7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한 31,000달러에서 32,000달러 정도 합니다. 그 숫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숫자가 계속 변합니다. 매년 변하잖아요. GDP도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대략 소수점 아래까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큰 덩어리로 GDP 2,000조, 인구 5,100만. 왜냐하면 그게 버핏 지수처럼 엄밀하지 않게 어떤 경제 현상이 있을 때 그걸 평가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년 정부 예산이 500조다. 500조가 얼마나 큰 돈이야? 우리나라 전체 GDP의 25%. 그러니까 25%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산한 모든 것 중에 25%를 정부가 쓰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GDP는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GDP,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야기할 때 1953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달러로 하면은 100달러가 채 안 됐거든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뭐.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은 31,000달러까지 올라간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간 것이고 이렇게 GDP가 상승한 나라가 20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 전 세계에 4나라 정도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빠르게 성장했던 나라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타이완이랑 소련이 있었어요. 거의 10%의 고도 성장을 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인데 그중에 일본은 훨씬 일찍 시작을 했고 지금은 3위지만 90년대에는 제2의 경제 대국이 됐었죠. 경제 규모로 봤을 때 GDP 전체로. 소련은 망했죠. 타이완은 우리나라가 2004년에 1인당 GDP를 역전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갭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타이완이 뭐 TSMC나 뭐 이런 기업들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타이완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과연 우리나라를 다시 추적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의 여지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GDP가 성장을 한 나라고 그 결과로 2021년에 UN 산하의 웅크타드라는 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죠. 거기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를 바꿉니다. 아, 언제부터요? 올해 초에 공식적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한다.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표를 좀 정확히 보고 이야기를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의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서 프로덕티비티, 즉 생산성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건 매년 나오는 보고서고요. 그 보고서에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약 30개 국가가 되죠. 지난 2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5위 안에 드는 나라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우리가 보통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라고 그러는데 총요소 생산성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절반이 TFP로부터 나와요. 총 요소 생산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아, 생산성이 높아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축에 속해요. 그런데 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없이 60, 70년대에는 10% 성장했는데 지금 4%, 3% 하는 건 맞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20대 달리기 할 수 있는 속도랑 70대 달리기 할 수 있는 속도를 비교를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률을 뭐 4%, 5%, 6%로 높이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경제 성장률 하에서 근본적인 것들을 자꾸 고쳐야 되는 거죠. 보면은 보이지 않는데 뭐 나이가 들면은 뭐 고혈압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개선을 해 나가는 걸 해야지 막 웨이트 해가지고 근육을 막 키워서 뭐 뭔가를 해보려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니까 현실을 위기라고 우선 단정을 하고 위기니까 이거 하면 세상이 다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는 이미 중년이고 중년 상태에서는 잘 보존을 하고 뭔가 근본적인 개선을 해나가고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젊은 시절 생각을 해서 뭔가 무리해서 뭘 하는 접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한국 경제가 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정치권과 언론의 위기 조장이었던 거네요. 저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앞으로 좀 보도할 때 자꾸 한국 경제 심각한 위기 이런 기사는 나라 망할 것 같죠. 우리나라가 안 망한다는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3조 왕 때도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있는 거고 그래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해지는 건데 자꾸 경제를 큰 틀에서 보고 뭐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지금은 조급함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것이 분석하는 마음이죠. 분석할 수 있는 접근이고 그러한 것들의 제일 출발점이 역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대적인 개혁 이런 구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 간접자본 투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면 이게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투자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이야기할 때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일본에 가면은 막 유령 공항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문제를 없애자고 20년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잘못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 간접자본 투자를 막자라고 했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UN 같은 데 가서 한국의 모범 사례로 발표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한국에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돼서 얼마의 예산을 절약했고 막 이런 거 막 했습니다. 200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 때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예타를 안 해도 되는 사업의 범위를 막 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부가. 왜냐하면 그거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아까 GDP 얘기도 그렇지만 예타 제도가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타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건데 예타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예타를 하지 않아도 하는 법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법 이런 걸 만들면서 이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막 이런 걸 넣는 법을 통과시켜서 예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3년 전인가 도마다 한 2개씩은 예타에 면제해 줄 테니까 세상에 원칙이라는 게 있고 예외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건물들도 보면 안전검사 탈락이라 가지고 경축에서 이거 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건물에서 사는 게 경축이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듯이 요즘에 그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지자체 같은 데 가면은 많이 붙이는 플래카드가 뭐냐면은 예타 면제가 경축이에요. 예타를 안 받고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그런 사업들은 뭐냐면 이걸 해서 1,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그것이 사회적인 이득은 한 200억, 300억밖에 안 된다라고 예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한다라든가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재개발 사업, 대장동 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업들을 하면은 뭐 그 돈이 누구에게 갔냐 이런 것들만 모두 관심을 가지시지만 사실은 재개발 이런 것들의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토지 수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보면은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내가 사는 집을 정부가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물론 보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수용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반드시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골프장 만든다고 수용을 하고 민간 개발을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수용을 해주는 일들을 마구 해왔고 그 과정에서 원래 사는 사람들의 그 땅을 뺏기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십 년간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사회에 국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정부가 쓰는 어떤 돈들을 제대로 쓰고 하는 그러한 기초들을 제대로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뭐 당장 그거 한다고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뭐 1%가 오르냐?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나이가 들면 늘 그렇듯 그런 일들이 온 사방에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걸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막 웨이트에서 막 주사 맞아가지고 근육 키우고 이런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심지어 생각합니다. 성형수술까지 막. 그렇죠. 보톡스나 뭐 보톡스 이런 맞고 거는 이러면 예. 안 되죠. 동맥경화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학 공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김두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금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